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셨으면 시작합니다. 준호야, 사실은 말이다. 내 아버지는 나 때문에.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바다가 삼켜버린 그날의 진실을, 제가 죽인 사람의 아들을 제 손으로 키우며 살아온 이긴 세월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 전부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7년 9월 그날의 바다. 그날 아침 동해안 작은 어촌 마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당시 32살이었고 명호는 29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는 동료였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명호의 아내 은숙 씨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명호는 그날도 배에 오르며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번 달만 더 벌면 아기방 꾸밀 수 있겠어요. 은숙이가 노란색 벽지 좋아하는데 그거 사줄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가 될 남자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명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풍어였습니다. 그물이 무거워서 5명이 달라붙어 밧줄을 당겼습니다. 저는 맨 앞에서 밧줄을 감았고 명호는 제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밧줄에 갑자기 큰 힘이 실렸습니다. 아마 그물에 큰 물고기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제 손에서 밧줄이 풀리며 미끄러졌습니다. 그 밧줄이 채찍처럼 튕겨나가며 명호의 발목을 감았습니다. 형님! 명호의 외침과 함께 그는 난간을 넘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황급히 밧줄을 잡으려 했지만 그물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밧줄은 계속 풀려나갔고 명호는 물속으로 깊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명호를 구조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하지만 명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해경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제 동생 같은 남자는 차가운 시체가 되어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의 비명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명호의 시체를 붙잡고 울부짖던 그 모습을, 그녀의 배 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죽은 줄도 모르는 채로 법정과 감옥 그리고 두 번째 죽음. 검찰은 저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김동수는 선박 작업 중 밧줄 관리를 소홀히 하여 동료 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하십시오.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서 밧줄이 미끄러진 건 사실이니까요. 그게 실수든 뭐든 결과적으로 제가 명호를 죽인 겁니다. 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 저는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명호와 마지막으로 함께 본 그날 아침에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이번 달만 더 벌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명호가 제 손을 잡으려 손을 뻗는 꿈. 하지만 제 손은 그를 잡지 못하고 그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같은 마을 출신의 재소자가 제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동수야, 은숙이가 아들 낳았다던데? 이름은 준호래.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명호의 아들. 명호의 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숙이가 세상 떠났대.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더니 결국. 그날 저는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죽였더니 이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하나가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명호야,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을 키우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1990년 가을 저는 출소했습니다. 감옥 문을 나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명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지만 저는 약속했습니다. 명호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명호의 집은 여전히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초가집이었습니다. 담벼락은 금이 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명호를 빼닮은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삼촌이야. 너, 준호지? 네. 근데 삼촌은 누구세요? 우리 아빠 아세요? 그 순간 저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내 아빠를 죽인 사람이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응, 아빠랑 친구였어. 아빠가 하늘나라 가셨다며? 삼촌이 이제부터 준호 챙겨줄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를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하늘나라 갔어요. 준호 혼자 무서워요. 그날 저는 준호를 안아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만든 이 고아를 안으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명호야,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게. 준호와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배는 탈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배에만 오르면 손이 떨렸습니다. 밧줄만 보면 명호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낚시배로 일을 바꿨습니다.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준호를 키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다가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항상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오늘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럼 이것 봐. 오늘은 광어도 잡았어. 와, 오늘 저녁은 회 먹는 거예요? 그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제게 물었습니다. 삼촌, 우리 사진 찍어요. 선생님이 가족 사진 가져오래요. 준호야, 삼촌은 가족이 아니잖아.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삼촌은 준호 가족이에요. 밥도 해주고 재워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잖아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는 제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었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제 지갑 속에 있습니다. 사춘기의 폭풍. 준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술은 왜 마셨어? 삼촌한테 왜 말해야 돼요? 삼촌 내 아빠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삼촌은 준호 걱정돼서 그래.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 에이, 시끄러워요. 그냥 좀 내버려둬요. 준호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준호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도시락도 쌌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학교에서 싸움도 여러 번 일으켰습니다. 선생님께 불려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싸웠어요. 왜 싸운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걔네들이 제 아빠 욕했어요.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그 순간 저는 준호를 꽉 안아줬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삼촌이 미안해. 준호는 제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삼촌, 저 외로워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왜 저만 없어요? 우리 아빠는 왜 날 버리고 갔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내 아빠는 널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내 아빠를 빼앗은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빠는 영웅이었어. 바다에서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 아빠는 널 사랑했어. 엄청 많이. 정말요? 그럼 삼촌한테 늘 자랑했어. 내 아들 준호 곧 태어나 준호방 노란색으로 꾸밀 거야. 그랬어. 준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그리고 비밀을 아는 순간 준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준호는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삼촌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그나저나 대학은 결정했어? 부산에 있는 수산대학 갈 거예요. 삼촌처럼 바다 일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굳이 바다 일을? 아니요. 저 바다 좋아요. 아빠도 바다에서 일했고 삼촌도 바다에서 일하잖아요. 저도 바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웬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마을의 최노인이었습니다. 명호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준호야, 졸업 축하한다. 이거 용돈이야. 최노인은 준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준호가 먼저 집에 들어가고 저와 최노인만 남았을 때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수야, 준호한테 아직도 말 안 했니? 네. 언제까지 숨길 거야? 그 아이도 이제 다 컸어. 알 자격이 있어. 저는 차마. 최노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차라리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나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려 있었습니다. 삼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것은 1987년 명호의 사고를 다룬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원 김동수 씨의 과실로 동료 선원 사망. 준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삼촌이 우리 아빠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날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3일 동안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준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삼촌이 잘못했다. 삼촌 때문에 내 아빠가 평생 속죄하며 살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래도 준호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은 왜 저를 키우신 거예요?
그게 삼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 내 아빠한테, 그리고 너한테. 삼촌이 저 키우면서 행복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전 궁금해요. 삼촌이 저 키우면서 한 번이라도 행복했냐고요?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만 사신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어. 하지만 준호야, 너랑 살면서 삼촌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 내가 밥 먹는 거 보고 학교 갔다 오는 거 기다리고 졸업식에서 내 이름 불리는 거 들으면서 삼촌도 행복했어. 그게 최선지 몰라도.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촌, 전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삼촌을 증오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호야. 근데요, 삼촌. 전 결론 내렸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빠는 두 분이에요. 날 낳아주신 아빠, 그리고 날 키워주신 아빠. 삼촌은 저한테 두 번째 아빠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준호야. 물론 아파요. 진짜 아빠를 한 번도 못 본 게 아파요. 근데 그게 삼촌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고였잖아요. 삼촌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날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산업 관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준호는 제게 양복을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 옆에 서주세요. 신랑 아버지 자리예요. 준호야, 그래도 되겠니? 됩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결혼식장에서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아버지이신 김동수 씨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준호. 오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찹니다. 준호야, 아빠가 많이 부족했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준호의 진짜 아버지 명호 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들 잘 키웠습니다. 이제 행복할 겁니다. 그 말에 하객들이 울었고 준호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결혼 2년 후 준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명우. 준호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 한 글자, 그리고 친할아버지 이름 한 글자를 땄어요. 동자 명자에서 명자, 그리고 우리 우우자요. 저는 갓난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명호야, 내 손자야. 이렇게 대가 이어졌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우가 태어나고 저는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준호의 아내는 저를 아버님이라 불렀고 명우는 제 무릎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우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밥맛도 없어졌습니다. 준호가 걱정하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준호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제게 말했습니다. 폐암입니다. 말기예요. 아마 6개월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명호를 만나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치료하면 돼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서울 큰 병원도 가보고. 준호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고 할 만큼 했어. 무슨 소리예요? 명우도 있잖아요. 명우 크는 거 봐야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준호 결혼하는 것도 봤고 손자 얼굴도 봤으니 아버지는 복 받은 거야.
병원에 입원한 후 날들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 일도 미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곁을 지켰습니다. 명우도 데려와 제 손을 잡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명우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6층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매일 그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이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 명호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준호가 휠체어를 밀어 저를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바다를 보셨잖아요. 혼자서. 그랬지. 그때 뭘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도. 지금도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 내가 날 용서해줘서. 내 아버지도 아마 용서해줬을 거라고 믿어. 준호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석양이 점점 수평선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 호흡기를 달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매일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 옆 고시원에서 지내며 저를 돌봤습니다. 준호야, 회사는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구하면 돼요. 지금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사실 아버지가 너한테 평생 미안했던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내 진짜 아버지 목소리를, 모습을 아버지가 더 많이 기억하고 너한테 들려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미안하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들로 충분해요. 아빠가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것, 저를 사랑했다는 것, 그걸 알았으니까 충분해요. 고맙다, 준호야.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명호였습니다. 형님, 늦었네요. 명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명호야. 뭐가요? 형님 덕분에 내 아들 잘 컸잖아요. 고마워요, 형님. 용서해 주는 거냐? 용서할 게 뭐 있어요. 형님이 준호 아버지 해주셔서 전 오히려 감사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포구에 가고 싶구나. 다음 날 준호는 병원의 허락을 받고 저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앰뷸런스를 빌려 우리 마을 포구로 향했습니다. 차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그리고 짠 바다 냄새. 준호는 저를 휠체어에 태워 포구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맞죠? 그래, 여기야. 내가 처음 내 손을 잡았던 곳.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흰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바다를 느꼈습니다. 파도 소리가 명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형님, 수고했어요. 명호야, 너 아들 잘 키웠지?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준호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응? 아버지 덕분에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준호야. 그리고 아버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뭐든 말해봐.
제 아들 명우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아버지 편히 가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명우도 옆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명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행복했다. 저도요, 아버지. 제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꿨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명호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가요. 함께. 저는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준호는 제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 김동수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낳아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저의 영웅이에요.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유해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준호가 저의 죄를 바다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빠와 함께. 제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파도가 그것을 안아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준호는 명우를 데리고 포구에 갔습니다. 명우야, 여기가 할아버지랑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야. 진짜요? 응. 할아버지가 여기서 아빠 손 잡아주셨어. 할아버지 좋은 분이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었어. 명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우예요. 안녕하세요. 준호는 웃으며 명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바다가 되었습니다. 파도가 되어 준호의 발을 적시고 바람이 되어 명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때로는 갈매기가 되어 그들의 머리 위를 날기도 합니다. 명호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들을 지켜봅니다. 형님, 우리 아들 잘 컸죠? 그럼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형님 덕분이죠. 우리는 웃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되어 해변을 두드립니다. 준호는 이제 행복합니다. 명우도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여러분,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준호가 저를 용서한 건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유일한 속죄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파도는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슬픔도 언젠가는 바다가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용서해준 이들과 그날까지 부디 서로를 사랑하며 사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